그녀는 피아노를 치다가 타자기를 때리다가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안방과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FM을 틀었다가 전축을 틀다가 했다. 그러나 두근거리는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지를 않았다. 뭐니뭐니 해도 김연길은 얼른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가 고의적으로 카메라를 떨쳐놓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금방 떼어오지 못할 형편이 있으면 전화라도 할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무소식이었다. 2-3시간이 흘렀을까? 홍영이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설핏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잠결에 어렴풋이 초인종 울리는 소리를 듣고 호다닥 몸을 일으켜 세웠다. 김연길이가 온 것이었다. 그녀는 조금 잠에 취한 상태로 현관께로 걸어갔다. 벌써부터 김연길의 땀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구세요? 네, 접니다, 선생님. 김연길입니다. 응? 김연길? 웬일이야? 네, 선생님. 카메라를 잊고 갔습니다. 좀 주십사 하고요. 응, 그래 참. 카메라가 있었지? 그녀는 카메라를 가지고 와 문을 따주었다. 김연길이가 들어왔다. 그는 독수리보다 더 사나운 발톱을 뒤로 숨긴 부드럽고 귀여운 사슴이었다. 그의 새하얀 얼굴이며 목덜미에서 땀냄새가 물씬 났다. 카메라를 연길에게 주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갑작스레 힘이 빠져나가 버려 도저히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팔을 현관의 옆 벽으로 뻗어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선생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어느 사이 김연길의 손이 홍 선생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자기를 어딘가 아픈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 열병을 이 젊은이가 눈치챈다면 도대체 자신은 무엇이 되겠는가. 어느 사이인가 연길은 받아진 카메라를 옆 신발장 위에 놀려놓고 자신의 가슴을 향해 보물처럼 쓰러져 들어온 홍영이의 얼굴을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상대방의 그 특이하고 강렬한 죄치를 들이켜고 있었다. 홍영이를 가볍게 두 팔 위에 올려하는 김연길은 구두를 벗고 다시금 거실 위로 올라왔다. 그는 한 손으로 전등 스위치를 내렸다. 아파트의 공간에 어둠이 채워졌다. 늦은 시간이라 길거리를 달리는 차량들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강물에 반사된 푸르스름한 달빛만이 아파트의 유리문을 넘어 흘러들을 뿐이었다. 연길은 홍영이를 두 팔에 안은 채 이 푸르른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실의 공간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연길의 두 팔에 자신을 맡기고 있을 따름이었다. 여인은 격렬하게 박동하는 연길의 가슴을 느끼고 있었다. 찰각거리는 벽시계의 시계침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 여인의 등과 어깨 그리고 둔부의 곡선을 어루만졌다. 어느덧 시계침은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연길과 홍영희 선생의 몸에서는 땀이 배어나고 있었다. 특히 홍영희의 얼굴과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연길은 홍영희를 안방 아랫목에 내려놓았다. 그러곤 이불장을 열고 베개와 이불을 내렸다. 그녀의 땀 흐르는 머리를 받쳐주고 전신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잠이라도 든 듯이 꼭 눈을 감고 있었다. 낮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잊혀진 듯 까마득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연길은 홍영이의 도도록 튀어나온 깨끗한 이마에 길고도 따뜻한 입맞춤을 했다. 여전히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연길은 천천히 아파트를 벗어났다. 새벽에 눈을 뜬 홍영이는 자신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는 틀림없이 흐느낌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고 있는 듯했다. 지난밤 그녀는 결국 자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김연길의 가슴 안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도저히 자기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 가슴을 송두리째 휩쓸어가는 거친 바람이 그에게서 불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도저히 그것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 바람은 또 알 수 없는 나라에서나 존재함직한 묘한 향기를 동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링에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벌써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 마곡사 마당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뜻밖으로 연길의 손을 잡지 않았던가. 이번에는 그의 가슴 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연길은 너무나 놀랐을지도 몰랐다. 그는 얼떨떨하여 정신을 가다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으로 쓰러져 들어온 그녀를 2팔로 안고 거실과 방을 한 바퀴 돌았을 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교직자로서의 긍지와 인간으로서의 자존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어느면 창피스럽게도 생각되었다. 그녀의 영혼은 왜 흐느끼고 있는가? 자신의 붕괴를 안타까워함인가? 창피스러움을 견디지 못해서인가? 그렇지도 않으면 이 알 수 없는 갈망에 자신의 영혼이 떨고 있음인가? 그녀는 정말 요량을 할 수 없었다. 커튼을 들치고 창문을 열었다. 이른 봄의 새벽 공기가 흘러들었다. 그것은 서늘하고 상쾌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시야에는 조용히 흐르는 금광의 수면이 떠 있었다. 그것은 새하얗게 터져오는 먼동의 색채에 젖었음인지 무슨 얼음판 같은 색깔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새벽 공기를 한껏 들이켜고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자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나 도도하게 지켜온 자신의 성이 아니었던가? 그것은 졸지간에 그만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 어떻게든 허울만이라도 옛것과 같이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금 교단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것은 보나마나 남편의 전화였다. 네? 잘 잤어? 그래요, 잘 잤어요. 오래간만에 시골 가서 강의를 하니 기분이 어때? 피곤했지? 네, 그래요, 조금. 당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럼. 어제 저녁 약주 드시고 늦게 귀가하셨죠? 오래간만에 한잔했지.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무사히 잘 올라오라고. 알았어요. 몇 시차를 탈래요? 내가 마중을 나갈게. 아니에요. 오늘 학교에 모임이 있어서 시간 약속을 못하겠어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전화를 할 테니까 차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지 뭐. 3시경에 귀가해서 쭉 집에 있을 거니까 전화하라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홍영이는 사실 이날 이때까지 남편 한정민에게 무슨 뚜렷한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하기야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불만이야 왜 없을 수 있겠냐만 결정적으로 허물어뜨릴 수 없는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 듯이 느껴졌다. 이 나이 먹도록까지 두 부부는 약간의 균열을 의식한 채 오순도순 살아온 것이었다. 은행원이란 돈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영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원의 사회적 여건이란 참으로 취약하다. 박봉과 사회적 폐쇄성을 아울러 견뎌야만 하는 것이 은행원이다. 은행원의 월급을 가지고서는 정말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 밥 한 그릇, 차 한 잔도 계산하면서 먹어야 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원이 많은 사람을 접촉하다 보니 사회성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란 대부분이 은행의 고객들이다. 작든 크든 돈 빌리러 오는 사람과 돈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뿐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은행 업무의 깊은 골짜기로 유폐되는 것이다. 은행의 지점장이란 자리가 꽤나 융통성이 있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과는 다른 점이 없지 않다. 지점장은 무엇보다도 오너가 아니다. 그는 경영자가 아니다. 그는 다만 하나의 점포를 책임지고 있는 위탁 관리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피고용인인 것이다. 그는 월급쟁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 자신의 임기 내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인간을 개인이라는 차원에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인간을 조직 속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다. 인간을 개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게만 생각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은 다들 거의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20년 가까운 은행원 생활은 그로 하여금 인간이란 무엇보다도 돈에 의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생각인 듯 했다. 그의 그런 생각은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인간관인지도 몰랐다. 그가 무슨 나름대로의 인간관을 확립하기 위해 애쓴 결과 얻어진 생각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직장이라는 무대를 통해 그가 느끼고 깨달은 바의 결론이었다. 그는 달리 의식의 지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볼 필요가 없었다. 인간은 내면의 욕구나 실제적인 필요가 없으면 결코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다. 홍영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새삼스럽게 남편의 눈에 비친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참으로 부질없는 생각이다. 두 사람의 남녀가 결혼하여 산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다. 이제 와서 이런 새삼스러운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절실하게 느껴야만 했다. 남편에게 자신은 어떤 여자로 비치는 것일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우연하게 서로 맺어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홍영이는 참으로 괜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얼마든지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이었다.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제대로 남아나는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어느 사이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홍영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까닭은 그녀는 왠지 지금 이 순간까지 무턱대고 남편과의 삶을 이끌어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지난 겨울방학 내내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 그녀가 빨리 개학이 되고 자신의 직장이 있는 그 강변의 소읍으로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 세상의 여자는 다 똑같은 존재일까? 자신은 거의가 대동소이한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자신은 뭔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자신도 그들과 대동소이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홍영이는 그것이 싫었던 것이다. 자신이 남들과 거의 비슷한 존재라면 정말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질 듯 했다. 누구보다도 먼저 남편이 자기를 다른 여자들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싫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이기 전에 두 딸아이의 어머니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고 싶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이어지는 여느 여자라도 겪는 것이었다면 새삼스런 안타까움이 가슴으로 몰려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은 그야말로 무턱대고 살아온 삶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홍영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아내인 자신이
남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남편 한정민은 인격자이고 자상하다. 아내인 자신에게 부족한 남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는 치밀한 성격에 따뜻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홍영이는 자신이 10년 넘는 결혼 생활을 그야말로 무턱대고 살아왔다고 느꼈을 정도로 남편은 빈틈없이 제9시를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빈틈없고 친절한 사람이다 하는 이외의 평가를 그에게 내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른 구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 점점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 오기 때문일까. 남편의 이런 평범성과 세속성이 지겨운 것이다. 그가 곁에 있으면 어떤 안정감은 있으되 역동하는 정신 상태의 황홀감이나 어디론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영혼의 어떤 경도는 없는 것이다. 이제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자신을 계속 그런 후덥지근하고 흔해 빠진 화원의 한 기퉁이에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아니라 호흡의 곤란과 육체의 괴로움을 느껴야 하는 생리적인 갑갑함이 직접적인 이유가 된 듯했다. 자신은 여기 강변의 아파트로 내려온 것이다. 거기에는 적어도 탁 트인 공간과 밝은 시야,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삶의 양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호흡의 갑갑증을 느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꼭 생리적 호흡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정신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호흡 운동을 해야 한다. 그녀가 남편 곁에서 어떤 호흡의 갑갑증을 느꼈다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실인 듯 했다. 남편에게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부자리를 개어 이불장 속에 넣고 방을 정리하였다. 오래 비워놓은 방이라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조교와 파출부가 와서 가끔 환기를 시키기는 했으나 오래 비워둔 방이라 역시 퀴퀴한 냄새가 금방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간만에 전축에 스위치를 넣었다. 차이코프스키의 빗장이 흘러나왔다. 지난 겨울방학이 되어 서울로 올라갈 때 기계와 판을 깨끗이 정리한 것 같은데 빗장은 그대로 회전판 위에 꽂혀 있었다. 그것을 종이각에 넣어 정리하는 것을 빼먹은 듯 했다. 해가 바뀌어 입학시험이 있던 날 잠시 직장에 들린 적이 있었다. 역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러나 온종일 감독하느라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경직되어 그냥 정신없이 쓰러져 자고 새벽같이 뛰쳐나갔을 뿐이었다. 홍영이는 왠지 자신의 작은 강변 아파트를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는 것이었다. 저 멀리 소리 없이 흘러가는 푸른 강줄기, 그 위에 개미의 허리처럼 가늘게 누여있는 길고 긴 육교, 그리고 백사장과 제방, 그 너머 꽤 질퍽한 들판이 누워있다. 그리고 주치원과 대전으로 갈라지는 국도가 달리고 있다. 이 공간을 홍영이는 사랑했다. 여기 들판길을 걸으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깨끗이 세탁되어지는 느낌을 언제나 받곤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는 언제나 안개가 흐른다. 그것은 물론 강의 수면에서 올라온다. 이른 새벽에는 우윳빛 색깔로 강의 상류에서 천천히 흘러내려오다가 햇살이 저만큼 강의 대안에 자리 잡은 산성 위로 솟아오르면 우윳빛 안개는 어느 틈엔가 황금의 색채로 바뀌는 것이었다. 백제왕국의 숨결이 완전히 죽지 않은 강 건너 산성 위로 태양이 솟구치면 어느덧 황금의 안개는 자취를 감춘다. 강의 수면과
오래된 성체의 있기 위해 떨어진 햇살의 반사광이 반짝이며 공간을 채운다. 그러다 해가 서편으로 기울면 어느 사이인가 보랏빛 안개가 이 신비의 계곡에 불현듯 나타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랏빛의 색채는 점점 더 짙어져 간다. 보랏빛 안개가 흐르고 있는 백제시대의 성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알 수 없는 마음의 흐름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사라진 왕국의 옛 성체는 시간을 느끼게 한다. 푸른 강의 수면 위에 드리워진 그것의 음영은 시간의 실체를 절감하게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의 수면은 보는 이의 마음을 끝간데 없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저기 온종일 빛깔을 바꾸어가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안개의 흐름은 사람의 영혼을 채색시키면서 어디론가로 흐르게 한다. 이와 같이 흐르는 공간이 있는 이곳이기에 홍영이는 가슴 저린 감동을 안고 찾아드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서둘러 방을 정리하고 비지를 했다. 그리고 걸레를 빨아 세 개의 방과 거실을 닦았다. 어느 사이인가 숨이 가빠오고 등골에서 땀이 솟았다. 음악은 분명히 기계에서 흘러나오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의 일상적인 뒷바라지와 히라와 에라 두 딸의 시즌을 두느라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다소곳이 들어볼 수 없는 음악이었다. 마음이 착하고 엄마를 이해하는 자세가 가상한 두 딸아이이지만 역시 엄마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일상이 흐트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녀들은 엄마를 대신하여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한다. 그러나 그녀들은 엄마가 방학이 되어 서울 아파트로 올라오면 이때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책임지던 집안일을 그만 놔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딸들의 그런 심정을 잘 알고 있는 홍영이기에 그녀들에게 그렇게들 하라고 이른다. 이제는 아빠 밥 짓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디 놀러 나갔다가 늦게 돌아와도 된다. 단 전화는 해야겠지만. 엄마 고맙습니다. 하지만 청소는 우리 손으로 해야죠. 청소는 운동도 될 테니까 그렇게 하렴. 착하고 고운 딸들이다.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홍영이는 딸들의 고운 성격 덕택에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그런대로 편하게 지낸다. 그러나 여기 시골의 아파트로 내려오면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출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홍영이가 부를 때만 오는 것이다. 정말로 피곤하거나 빨랫거리가 쌓이지 않으면 파출부를 부르지 않는 것이 홍영이의 버릇이다. 집안일을 가지고 한번 마음껏 몸을 움직여보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혼자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호젓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왠지 가족들도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가족. 그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육친이지만 홍영이 자신의 자아는 아니다. 홍영이는 오늘 아침 따라 가슴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것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 자신 이렇게 홀로 되어 저기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골짜기와 강안에 들어찬 안개를 바라보기 때문일까? 사진반 지도교수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얽혀들기 시작한 낯선 감정의 세계를 체험한 탓일까? 갑작스레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저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도 강한 전류에 순간적으로 감전이라도 된 듯한 감각이었다. 그녀가 불현듯 김연길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오늘 새벽 그리고 이 싱그러운 아침에 느끼는 새롭고 낯선 감각은 아무래도 어젯밤 김연길과 가졌던 그 뜻하지 않았던 시간들 때문인 듯 했다. 그녀는 젊은 연길의 존재 앞에서 여지없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버티려고 애써 보았으나 도저히 해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자신만이 먹기 위한 밥을 안쳤다. 어쩌면 아침 일찍이 학생들이 들이닥칠지도 몰랐다.
오늘 구경철이 합동 유세장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해놓았던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 빨리 간단한 요기라도 끝내놓아야 했다. 식탁에 자신만을 위한 상을 차렸다. 음악이 끝이 났다. 슬픈 멜로디는 사람의 마음에 공간을 만든다. 그것은 곧 상상력을 사람의 두뇌 속에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슬픈 감정은 곧바로 인간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는 존재 그 자체가 슬픔이다. 그것은 이유 없이 이 땅덩이 위에 내던져 있고 일정 기간 그렇게 내던져진 상태로 존재하다가 결국 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녀는 판을 다시금 돌려놓지 않았다. 이제는 주말에 찾아온 여유와 정적을 음미하면서 조용히 식사하고 싶은 것이다.